오늘 먼저 꿀팁 생활 정보부터 몇 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AT&T가요, 지난 22일 무선 통신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이제 접수했었는데, 그 데이터 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던 그 고객들에게 $5 크레딧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겪은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5 크레딧인데요. 이 AT&T 측은 지난 22일에 발생한 무선통신 서비스 장애는 사이버 공격 이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원인은 이거였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네트워크 확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확장 작업을 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뭐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발생한 일종의 사고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피해를 입었던 고객들에게 또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고객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서비스 확장 작업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있을 터인데 더더욱이 각별히 조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5 크레딧 얘기를 했습니다. 이 AT&T 측에 따르면 $5 크레딧은 이제 지난 22일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개인 고객 또는 소규모 기업 고객, 그러니까 사용업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한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 해당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T&T 프리페이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선불 고객 안 되고, 또 대기업 비즈니스 안 되고, 또 크리켓이라고 있죠. 요즘 그 크리켓 고객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개인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크레딧 제공 대상은 또 AT&T 계정에 접속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빌 나올 때 다 알아서 $5 크레딧으로 나오니까 이건 굳이 시간 들여서 들어가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다음번 AT&T 빌 올 때 확인만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2월 29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2월이 28일까지만 있잖아요. 근데 내일은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내일 29일까지. 요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윤달이잖아요. 4년에 한 번 오는. 그래서 4년에 한 번 29일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도넛 체인. 우리 한인들이 또,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도 도넛을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이 도넛은 맛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하나 정도 먹어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우리 한인들도 즐겨 찾는 도넛 체인 크리스피 크림은 내일 목요일 하루 동안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일단 크리스피 크림은 내일이 2월 29일인데 소위 4년에 한 번만 있는 윤달이기 때문에 생기는 2월 29일이다라면서 내일 하루 동안 한 박스를 정가로 구매하면, 이게 이제 한 박스라는 게 이제 원 다즌 12개짜리, 그걸 정가로 구매를 하면, 정가가 보통 한 12불, 13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정가에 구매를 하면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한 박스를 2불 29에 주겠다고 합니다. 왜 2불 29냐? 2월 29일이니까.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 한 박스 한 13, 14불 주고 사면 다른 한 박스, 오리지널 한 박스를 2불 29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피 크림은 2월 29일에 생일을 맞이한 고객은, 이거 2월 29일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맞이한 생일 고객은 생일임을 아이디를 갖고 와서 증명을 하면 이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한 박스, 아까 그거를 그냥 아예 무료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 윤달을 맞아서 손님들에게 더 달콤한 하루를 선사하고 싶다라면서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이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인 마켓이나 한인 업소에서는 왜 이런 걸 안 하나 몰라요. 참 큰 돈 안 들이고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한국 업소에서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2023년 미국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조사한 결과 미국의 성인 가운데 무신론자는 약 한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입니다. 2023년 작년에 조사한 게 약 4% 무신론자인데 그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 조사했을 때는 3%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처음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했었을 때는요, 미국 내 성인 가운데 무신론자는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미국 내 무신론자가 2%, 2014년도에 3%, 2023년도에 4%.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은 미국 내 무신론자의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무신론자 커뮤니티의 특징을 정리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작년 여름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 미국 내의 무신론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부분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남성들이 많고요. 그리고 연령대는 젊은 사람이 많고요. 무신론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 그러니까 64%가 남성이었답니다. 그리고 나이로 본다면 49세 미만이 무려 70%를 넘어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종교 없던 사람들도 종교를 찾고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49세 이상가 70%. 인종별로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무신론자가 전체에서 7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보면 대졸 학력자가 약 48%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거죠. 뭐 대졸, 그 다음에 비대졸이 아니라 대졸, 그리고 뭐 대학원졸, 그 다음에 뭐 고졸, 아니면 중졸 뭐 이런 식으로 구별했는데 대졸 학력자가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신론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0%가요.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서 조금 눈여겨볼 점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들의 거의 대부분 80%가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만큼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이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무신론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밝혔지만 각종 종교 교리와 관련해서 그 교리를 믿지는 않지만 그 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묻는 그런 일종의 테스트도 했는데요. 그 테스트에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일종의 테스트죠. 무신론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상식이나 어떤 그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지만 무신론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뭐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는 무슨 신자입니다라고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뭐 종교인은 직업인가요? 난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에 비해서 그런 시험 성적은 떨어진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많이 모르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교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참 아쉽고 안타깝게 제가 들었던 설교 내용이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야말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요하는 거죠. 강요.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일단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나서 알아라. 근데 그리고 나서 알지 못할 것도 많죠. 신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가슴 깊이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입증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니까 알아도 사실은 믿어도 사실은 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부분이 더 많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가타부터 따지지 말고 일단 믿어. 그리고 나서 알려고 해.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접근이 좀 아쉬웠다. 그 옛날이니까 통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무신론자들이 종교적인 교리나 상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살짝 보더라인을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매년 그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유명한 백화점이 있죠. 뉴욕에서도 하고 미국 중산층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백화점 체인, 네, 메이시스가 지금 대규모 점포 정리를 선언했습니다. 메이시스의 토니 스프링 신임 CEO는 매출 하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3년간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점포를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이시스 백화점 가운데 매출 하위 30%에 해당하는 점포는 다 폐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이시스는 올해 말까지 우선 50개 점포를 정리하고 2026년까지 150개를 모두 폐쇄한 후에 한 350개 점포만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는 대신에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하는 소규모 점포를 새로이 열고 또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블루밍데일스 및 블루머큐리 사업 등은 오히려 더 확대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프링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업 축소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면서 이는 사업 축소가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소비시장의 어떤 양극화가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팬데믹 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정부에서 돈을 받았던 뭐 아니면 그 팬데믹 때 어떤 활용한 비즈니스가 잘 됐던 여하튼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좀 돈을 많이 벌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팬데믹 때 좀 타격을 받아서 중산층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는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각 소매 업체들이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처럼 가격을 어떤 메리트로 내세워서 저가 시장이 그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더 싸게 파는 것도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 타겟도 기존의 타겟 매장이 있고 이 타겟이 새로이 딜월스라고 해서 또 저가 브랜드 또 싸게 파는 그런 체인점을 또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월마트가 됐든 타겟이 됐든 대형 소매 업체들이 싸게 파는 업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반면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이시스 같은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좀 줄이고 나머지 이 돈 갖고 고가 하이 브랜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가 브랜드 아니면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 이렇게 양쪽으로 좀 몸집을 불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온라인 쇼핑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모든 유통업체들의 고민입니다. 물론 월마트처럼 매장을 어떤 그 유통 물류 센터로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 고민이 해결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이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그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은 저가 상품을 주력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고가 상품 전문으로 가던가 그런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요,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는 한 언급이 나와서 이게 지금 거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 너무 누가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은 일단 됩니다. 지금은 나토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저마다 우린 파병 계획이 없다라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서둘러 진화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나토와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강력 경고하면서 아주 양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이번 논란은 그 슬로바키아 총리가 한 TV 연설에 나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슬로바키아 총리는요, TV 연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의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것입니다. 이후 이 회의를 주재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병설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살짝. 슬로바키아 총리에 이어서 프랑스 대통령까지 살짝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고의든 아니든 프랑시스 군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프랑스가 파병에 반대한다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모호하지만 어찌 보면 그럼 파병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이 일제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직접 군대를 파병한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고 싸운다? 이건 잘못하면 제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 몇 마디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나토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직접 투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고요. 백악관도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직접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서둘러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드리안 왓슨 국가안전보장부의 대변인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직접 파병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 그 점을 우리 기자님들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재차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있는데요. 한국계입니다. 한인인 유리킴이라는 차관보인데 유리킴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이 온라인 심포지움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지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물자가 한국에서부터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우크라이나를 함께 돕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도 돕는 것 갖고는 나는 만족 못해. 요런 얘기죠. 그 만족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어떤 물적 양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종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이나 군사 지원 등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기자가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유리킴 보좌관 차관보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미국의 국무부 동아시아, 유라시아 차관보로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물자 지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그 기자가 질문할 때 더 많은 물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리킴 차관보가 군사적인 건 아니고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예스를 해버린 겁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한국은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되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사 물자라 하더라도 살상 무기는 아닌, 예를 들어서 지뢰를 제거하는 장비라든지 또는 긴급 후송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인들 먹는 전투식량 아니면 방탄복 또 방독명 등 이런 것만 우크라이나에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킴 차관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 50여 개 국가연합인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이 국가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당장 여러 가지를 더 지원해 주기를 우리 미국이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꼭 집어서 하나 말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뭘 말했냐면 155mm 포탄을 지원해 주는 걸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도 직접 살상 비살상 따지지 말고 군사 이 포탄이나 탄약을 좀 지원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실 이런 155mm 포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유분이 있으니까 한국이 좀 보내라. 그걸 우리는 보고 싶다라고 유리킴 그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자,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백종원 씨 좋아하시죠? 백종원 씨 별로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유튜브에서 무슨 양념 간장 만들기, 무슨 막국수 만들기, 뭐 만들기 한 번씩은 다 따라 해보셨던가 아니면 따라는 안 해봤어도 그가 하는 그 요리 만드는 거는 한두 번은 다 보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백종원 씨가 하나 신메뉴를 내놨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사과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신메뉴의 이름은 대파 크림 감자 라떼입니다. 저도 이게 뭐 어떤 음식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봐서는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파 크림 감자 라떼. 자, 이 메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백종원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카페 가운데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신메뉴, 그 대파 크림 감자 라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이 내용이 많이 올라온다. 불평불만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신메뉴가 만들기 너무 어렵다라면서 난처해 하더라라면서 이 얼마 전에 출시한 메뉴인데 호불호가 확 갈리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종원 씨는 또 고객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이게 또 맛도 별로래요. 만들기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데 맛도 별로고. 그러니까 만드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불평불만. 그걸 받아서 아주 호기심에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고객들도 맛이 왜 이래? 이래서 불평불만. 그래서 이제 다 불평불만이어서 백종원 씨가 고객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불철주야 또 애써주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라면서 대파 크림 감자 라떼라는 이 메뉴를 개발을 해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망한 거죠, 신메뉴.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많은 항의까지도 들어오는 것을 제가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은 불평불만을 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힘든 메뉴를 개발해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제 사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그 대파 크림 감자 라떼라는 신메뉴는 제가 개발한 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저는 좀 재밌고 좀 우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무리 백종원이라고 해도 저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실패도 할 수 있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하겠습니까? 라면서 좀 이제 재밌게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성공하지 못한 메뉴를 개발한 데 대해서 그렇게 재밌게 사과한 백종원 씨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 축구 얘기 잠깐만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에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스포츠 얘기는 거의 뺍니다만은 한국의 축구 얘기는 가끔씩 제가 전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이 축구라는 것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무슨 프로축구, 대학교 축구, 고등학교 축구 이런 것보다도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사실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스포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희한하게 축구 경기를 일반적으로 프로축구 경기하고 그러면 잘 안 봐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나오면 다 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축구 얘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씩 전해드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졸전을 벌이기도 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이면서 싸움박질했다, 멱살 다짐을 했다 이러면서 아주 팀워크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난파선이라는 표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난파선이 된 한국 축구의 그 키를 잠시 잡아줄 임시사령탑으로 황선홍 현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일단 임시로요. 대한축구협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 소속 지휘자이고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도 최근 성과도 많이 보여줬으며 또 국제대회의 경험 또 아시아 축구 이해도도 많이 갖춰서 일단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선홍 감독은 다음 달에 치루어지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과 4차전 경기,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 한국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는 많이 축구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거 없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승패와 또는 어떤 점수, 이것도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한국 FIFA 랭킹 이런 것과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태국이나 이쪽 동남아시아 팀의 축구 실력도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중요하게 잘 신중하게 치러야 되는 경기들입니다.
자, 이번 임시 감독직을 지휘하게 되는 경기, 말씀드린 그 태국과의 경기 두 경기만 일단은 임시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그렇지만 그 두 경기라는 그 이상의 무게를 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임시사령탑으로 선택받은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또 손흥민에게 대드는 그 하극상을 벌인 후 런던까지 찾아가서 형 미안해라고 화해를 했다라고 밝힌 그 이강인 선수 등등을 놓고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손흥민에게 그 대든 하극상을 벌인 그 이강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과연 국가대표로 다시 발탁할지 선택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또하는 황선홍 감독은 대표팀 구성을 놓고 또 한 번 고민스러운 작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시안컵 도중에 캡틴 손흥민과 멱살잡이까지 벌였던 이강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3월 그 국가대표 A매치 경기 때 소집을 할지 이 문제가 이제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둘 사이의 마찰은 겉으로는 봉합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많은 팬들은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갑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해했다는 것도 사실 안 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명단을 발표하고 또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과연 명단 발표 날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불려질지 이게 팬들의 아주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황선홍 감독의 심정은 그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을 선택해도 또는 배제해도 양쪽 어떤 경우에도 다 팬들에 따라서 이쪽 팬 저쪽 팬이 있으니까 뒷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지휘하면서 누구보다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을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뽑아도 걱정, 안 뽑아도 걱정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황선홍 감독 참 선택 과정이 아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입니다. 누구 얘기냐? 가수 나훈아 씨 얘기입니다. 가수 나훈아가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공개한 편지가 있는데 제목은 고마웠습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어찌 보면 쉽고 간단한 그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이제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는 발표인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겠다는 얘기죠. 나훈아 씨는 이어서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 라는 마지막 한마디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그 안에 담겠다라고 썼습니다. 나훈아 씨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줬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나에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줬고 또 반대로 이유가 있던 아니면 이유가 없던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저에게 오만과 자만에 빠질 뻔한 그런 그 상황에서 회초리가 되어서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갖게 그렇게 일깨워줬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사랑, 감사 그리고 어떤 미움, 원한, 증오 이제 다 놓겠다는 것이죠. 다 필요 없고 그저 누구든 나를 미워한 사람들까지도 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나훈아 씨 얘기입니다. 나훈아 씨가 멋져요, 잘났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해왔던 어떤 일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심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나훈아 씨 그런 찐팬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라는 이제 문구를 맨 마지막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을 공연이 그의 마지막 은퇴 무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자, 나훈아 씨는 1966년도에 데뷔했죠. 천리길,
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뭐 무시로, 잡초, 갈무리, 뭐 울긴 왜 울어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많은 사랑을 그동안 받았습니다. 자, 나훈아 씨의 그 라스트 콘서트는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있게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등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를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방송에 됐던 뭐 유튜브 채널이 됐던 여하튼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더는 이제 그 후에는 나훈아 씨에 대한 어떤 뉴스나 소식을 전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올해 나이가 77, 올해 나이는 77살이고요. 그리고 그의 본명은 나훈아가 그의 본명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훈아 씨 본명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찐팬입니다. 찐팬. 나훈아 씨의 본명은 최홍기입니다. 최홍기. 자, 나훈아 씨의 노래를 이 시간 하나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너스로 전해드리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지금 굴뚝 같습니다만은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언제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나훈아 씨의 뭐 아무 음악이나 하나 정도 틀어놓고 지나간 시간들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